득케르뱅병이란 무엇인가요? 한국 이름으로는 그냥 손목 건초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협착성 건활액막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협착성 건활액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득가라방시병은 이제 이 특징적으로 어느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손목에 이게 이제 이쪽을 이제 척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요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축에 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 부위에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벌리는 그런 힘줄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요축에 이게 지나가게 되는데, 요 힘줄 두 개가 이렇게 눌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득가라방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힘줄이 뼈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막이 하나 있어요.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되는데, 그 막이 염증이 생기거나 두꺼워지게 되면은 지나가는 힘줄을 콱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득가라방시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목 요축에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걸 이제 득가라방시병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득케르뱅병은 어떻게 진단받나요? 이게 득가라방시병은 딱 이렇게 진찰만 하면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증상이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를 누르면은 압통,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힘을 줘서 이걸 내리면서 저항을 해보라고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은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 중에 핑켈스타인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지를 이렇게 살짝 구부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감싼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5번째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저희가 핑켈스타인 검사라고 하는데, 요게 있으면 또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예민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WAT 검사라고 해서 WHAT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목을 과굴곡, 이렇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엄지를 이렇게 벌려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여기를 엄지를 이렇게 벌린 거를 오므리려고 할 때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면은 득가라방시병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 득가라방시병은 감별을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쪽 부위, 손목의 요축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이제 득가라방시병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기시하는 힘줄에 건초염이 생긴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압통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한 2, 3cm 상방에도 압통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는 부위에 압통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교차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간혹 교차증후군을 감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득케르뱅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은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게 지속적이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엄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손목이 꺾이게 되거든요. 꺾이면은 이 힘줄도 이렇게 꺾이게 되고, 꺾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할 때 이제 엄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환자분도 잘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어르신 중에서 손주를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엄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를 이렇게 보게 돼요. 머리를 받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굴곡시키고 엄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머리를 받쳐야 되거든요. 이런 동작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득가르방시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득가르방시병이 생기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변이. 그래서 그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이 원래 힘줄이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의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이 부위에서는 한 개여야 돼요. 하나의 터널로 두 개의 힘줄이 같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에서 20%는 터널이 두 개예요. 이렇게 터널이 두 개여서 힘줄 하나당 터널이 한 개인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터널이 있는 분들은 이 득가르방시 병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두 개인 경우를 저희가 경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싸고 있는 막이 얼만큼 두꺼워져 있는지 동반되는 염증성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힘줄이 엄지를 운동시키는 힘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지가 움직여지는 동작에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딴다든지 문을 연다든지 하여튼 엄지를 사용하는 동작에서 통증을 유발한다. 득케르뱅병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보통은 진단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적인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시행하는 건 이제 보존적인 치료죠. 그래서 일단은 신체 검사에서 득가르방시 병이 의심되고 초음파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는 제일 첫 번째가 엄지손가락을 쉬게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을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쉬게 해야 되고요. 그 물건을 든다든지 비튼다든지 하는 그런 동작을 좀 덜하게 만들고 만약에 오른손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왼손을 좀 더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제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덜 쓰게 하는 방법이 보조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은 착용하면은 어떻게 환자분들이 이걸 덜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소염제를 드셔서 이 터널 안에 염증을 좀 약물로 이제 억눌러 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리 치료를 사용해서 염증을 줄이는 어떤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70%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첫 번째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주사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주사치료는 이 터널과 힘줄 그 사이에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 주사를 넣어서 염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당뇨 수치가 한 일주일 정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50%의 환자분에서는 치료가 돼요. 급성기, 그 다음에 처음 진단이 된 경우는 주사치료에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막하고 힘줄 사이에 주사를 넣는데 요거 이제 그 안에다 주사를 놓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 주사를 놓는 것이 그냥 주사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사는 한번 맞고 증상이 괜찮아지면은 안 맞으셔도 되는데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6주 간격으로 3번까지 맞아볼 수는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는 2번 주사를 맞고도 재발이 된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경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번을 맞고 재발을 한다 그러면은 3번을 맞으면은 당연히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수술적인 치료는 그걸 싸고 있는 막을 이렇게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요 병변 부위를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고 피부 절개는 한 1.5cm에서 2cm 정도를 하게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부위에 바로 감각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감각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싸고 있는 막을 확인하고 그걸 이렇게 쫙 갈라주기만 하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수술 시간은 10분.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손을 쓰는 건 한 2주 후부터는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적인 치료는 그 주사 치료를 했는데 계속 재발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를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는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이 싸고 있는 막이 너무 두꺼운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드케르뱅병 예방할 수 있나요? 득가라방시병은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에서 힘줄이 이렇게 잘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과도하게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동작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뭘 잡는다든지, 일상생활 할 때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상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세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쉬어 주셔야 되고요. 쉬면서 손목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손가락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힘줄 주변의 염증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우리 몸에는 팔로 내려가는 이제 신경이 3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팔꿈치 안쪽으로 해서 손목의 척측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척골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손등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요골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중앙으로부터 해서 전완부 중앙, 손목의 중앙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중신경은 손목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어떤 터널을 지나게 되거든요. 이 터널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목 터널은 크기가 커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되게 크기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신경도 지나가고 힘줄도 여러 개 지나가는데,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 신경이 이 터널 안에서 눌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이죠. 이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많이 사용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노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애를 보면서 뭐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터널 안에 종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걸 활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막에 염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경 자체에 종양이 있는 경우, 그 다음 간혹가다 통풍이 있어도 통풍 그 요산이 이 손목 터널에 쌓이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손가락이 저리다고 오십니다. 환자분은 저리다고 얘기하는데 만져보면은 사실 감각은 괜찮아요. 근데 이 저림은 손을 적게 쓰면은 좀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저린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5번째 손가락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저리지가 않거든요. 5번째 손가락이랑 다른 손가락을 만져보면 감각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손의 힘도 좀 줄어들고요. 뭔가 미세한 동작을 할 때는 되게 불편합니다.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할 때는 저려서 불편하시거든요.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다가 점점점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이 저린 증상이 밤에도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조금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데 밤에 자려고 할 때 저림이 더 심해져서 잠자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잠은 일단 잤는데
아침 되면은 손이 저려서 깹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털게 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게 저리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손목의 통증, 손가락의 통증이랑 저림이랑은 사실 증상이 완전 다르거든요. 통증은 대부분은 손가락이나 손목에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힘줄에 이제 염증이 있어서 움직일 때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걸 이제 저리다고 얘기하는데 그 증상은 다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받나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특징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신체 검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양쪽 손목을 이렇게 손등을 서로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이 팔꿈치하고 이 전완 부위를 바닥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있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1분 정도 있게 되면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걸 이제 팔렌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렌 검사에서 양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정중신경이 손목의 요 중앙 부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요런 걸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구부립니다. 그러게 요걸 이제 요 동작을 하게 됐을 때 손이 저리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렌 검사라든지 이렇게 누르는 검사를 신경 압박 검사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으면은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어떤 치료를 진단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목이나 이런 것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객관적인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경에 관한 검사의 객관적인 검사는 이제 근전도 검사가 있거든요. 보통은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하면은 이 어느 부위에서 그리고 신경이 어떤 신경이 눌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사를 또 하나를 또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MRI를 한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하는데 남성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성보다는 빈도가 좀 낮습니다. 대부분 여성은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을 하지만은 남성은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에서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영상의학적 검사, 초음파나 이런 걸 해서 손목 터널이 있는 부위에 다른 종양이라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통풍이 있다든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남성. 자세히 물어보면은 환자분이 통풍이 있는 경우를 이제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 있는데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이 터널 부위에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 침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감별해야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는 결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핵 때문에 결핵이 있으면 이 부위에 그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 경우라든 그렇게 하여튼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또 보셔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런 영상의학적 검사를 해서 이제 그냥 원인이 없이 발생한 건지 어떤 다른 특정한 질환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제일 첫 번째가 휴식입니다. 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동작이 아까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 아니면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제끼는 동작이시거든요. 구부리거나 뒤로 제끼게 되면은 여기에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굴곡
신전하는 동작을 피하시고 자연스럽게 손목에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물건을 들거나 하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하여튼 그래서 손을 좀 덜 쓰시면은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식, 손을 좀 덜 쓰시고, 그 다음에 억지로 손목을 덜 쓰게 하는 방법이 이제 보조기 같은 걸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 드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소염 진통제를 먹는 거죠. 근데 약은 보통은 한 2주 정도 이상을 좀 드셔보셔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한 6주 간격으로 맞아볼 수 있는데, 한 번 맞으면은 대부분 50% 정도에서는 대부분 없어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재발하고요. 뭐 보통은 3번까지 주사를 맞고도 효과가 없다, 재발한다 그러면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죠.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양쪽에 뼈가 있고 아래에 뼈가 있는데 뼈를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있는 인대를 그냥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압력이 좀 감압되는,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취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절개를 하고 한 2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싸고 있는 막을 그냥 딱 잘라주고 다시 닫아버리면 됩니다. 수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수술하면은 대부분은 한 90% 정도에서는 효과가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증상이 늦게 호전이 되는 분도 있고요. 수술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수가 있으십니다. 재발의 가능성은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재발이 되는 원인은 이게 열어줬잖아요. 이게 다시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재발되는 분들은 이 수술하고 나서 똑같은 일을 많이 또 하게 되면은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술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좀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걸 수술하게 되면은 요 부위의 통증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술 후 반응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근육하고 근육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막을 자른 거기 때문에, 자르게 되면은 그 이제 자른 그 공간으로 이제 핏덩어리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그 핏덩어리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 섬유화를 시키게 됩니다.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면은 이렇게 짚으려고 할 때 이게 아픕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죠. 인대를 잘라도 문제가 없나요? 괜찮습니다. 네. 잘라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 인대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근육하고 여기에 있는 근육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도 별 문제가 없고요. 자른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약간 재생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자른 그런 인대는 조금씩 재생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할 수 있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죠. 선의 질환은, 모든 선의 질환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동작은 하시게 된다, 직업상 한다 그러시면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누적이 되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주면서 손목을 이렇게 턴다든지, 이렇게 손목에 뭐 손가락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해서 손목을 안 쓰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는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아쇠 질환? 방아쇠 수지는 지나가는 힘줄이 싸고 있는 막에 의해서 눌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손가락을 보시면은 이게 손금이 있잖아요. 손바닥에 손금이 제일 그 원위부에 있는 손금 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 이 힘줄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는 활차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싸고 있는 막이 없으면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활시위처럼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것이 이제 활차라는 구조물이거든요. 이 활차라는 구조물이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있는데 이 활차의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위가 A1이라고 하는 활차인데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하면은 제일 힘이 많이 자극되는 부위가 A1 활차거든요. 그래서 손을 계속 많이 쓰게 되면은 다른 활차는 별로 자극이 안 돼요. 그 A1 활차가 자극이 되게 되는데 이 A1 활차가 자극이 되면서 두꺼워지게 되고 염증이 있게 되면은 지나가는 힘줄을 콱 누르게 되거든요. 콱 누르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여지시는데 눌리게 되면은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안 구부러져요. 그러다가 세게 많이 힘을 주게 되면 어떤 순간에 탁 하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다르게는 손가락이 구부러졌는데 펴려고 하는데 어떤 손가락이 안 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펴지려고 하면 딸깍하면서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을 쏠 때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총이 팍 나가게 되면 방아쇠 탁 걸리지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현상을 저희가 방아쇠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방아쇠 수지는 어떤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힘줄을 누르면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해하는, 그러면서 방아쇠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는 이제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딱깍딱깍하는 증상부터 생기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단계, 그렇게 되고요. 손가락이 이제 딱 구부러졌다가 안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잠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치료가 지나면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요걸 이제 근위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위지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의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는데, 요 관절의 구축, 안 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보통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아쇠 수지 1에서 4단계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딱깍딱깍 하는 거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의사가 느끼는 겁니다. 의사가 딱깍딱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한 3단계는 이게 구부러졌다가 안 펴지는 경우, 잠김 현상이 있는 거고요. 4단계는 관절 구축이 있는 경우, 구부러져서 특히나 요 관절 끝마디에서 두 번째 관절이 펴려고 하면 안 펴지는 거, 살짝 구부러져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4단계입니다. 방아쇠 수지로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때 억지로 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손을 사용하기 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펴니다. 펴고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아쇠 수지 1단계에서 4단계가 있으시면은 3단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웬만큼 진행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방아쇠 수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생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힘줄 주변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거든요.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싸고 있는 막을 자극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힘줄 주변에 물 성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분만을 하고 나서는 보통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 힘줄 주변에 물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분만을 한 후에 생긴다든지 임신을 한 후에 생긴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원인이 제거가 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아쇠수지, 갱년기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네, 특히나 이제 50 초반, 40대 후반의 여성분들은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을 주먹쥐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 동안 그러면은 손가락이 뻑뻑하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주먹 쥐었다 폈다 하면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게 사실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 같은 감별을 해야 하는데, 류마티스 질환은 아침에 뻑뻑하고 안 구부러지시는 게 한 시간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한번 몇 번 움직여 봐서 뻑뻑한 게 해결된다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방아쇠수지, 어떤 치료를 받나요? 방아쇠수지가 생기면은 일단은 그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손가락이 방아쇠 현상을 느끼신다 그러면은 다른 손가락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좀 쉬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 스스로 하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살짝 위로 제껴주는 거,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칭 요 상태에서 한 3초나 5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살짝 구부리시고 하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하시고요. 따뜻한 찜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뜨뜻한 물 받아 놓으시고 그 안에다 한 10분 정도 담그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파라핀을 한다든지 아니면 뜨뜻한 물, 이제 수건을 뜨뜻하게 적셔갖고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온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걸 비슷하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번 놨을 경우에 한 50%는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테로이드 치료를 그렇게 꺼려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방아쇠수지,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술적인 치료는 이렇게 이제 절개를 하고요. 그 벽면 A1 활차라고 하는 부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활차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수술은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되고 수술한 이후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단지 이제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 들어가는 것만 좀 조심하시고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안 쓰게 되면 또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손을 쓰는 거 추천하고요.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분들을 수술한 경우는 환자분한테 열심히 재활치료, 이렇게 뒤로 꺾는 연습을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방아쇠수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예방하기 어렵죠. 근데 약간의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통증이 좀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동작을 갑작스럽게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했다. 골프를 하고 나서 탁탁 걸리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골프를 좀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취미 생활을 한 다음에 생긴 경우는 취미 생활을 당분간 좀 줄이시는 게 낫고요. 헬스를 하고 난 다음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되는 동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정도 손을 사용을 했다. 그럼 한 10분 정도는 덜 쓰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면 따뜻한 찜질 하는 거, 그런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란? 팔꿈치 터널은 특징적으로 4, 5 수지가 저립니다.
요 4, 5 수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게 팔꿈치의 내측을 통해서 이렇게 손목의 내측으로 가게 되거든요. 요 신경을 저희가 척골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척골신경은 대부분이 이제 이 팔꿈치에서 눌리게 되는데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 안으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부위에서 눌리는 거를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 보통 저희가 주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눌리게 되면 특징적으로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리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이제 저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척골신경은 손에 있는 근육의 대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은 힘이 떨어져요. 뭘 꽉 잡는다든지 그런 이제 파악력이라고 하는데, 파악력이 떨어지니까 환자분들이 힘이 좀 떨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린 증상은 되게 불편해요, 환자분들이. 저린 거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근육이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걸 제1 물갈퀴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물갈퀴 공간에 있는 근육이 말라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소지구라고 하는 5번째 손가락에 있는 근육이 말라가게 되거든요. 근육이 말라가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잡을 때는 이런 특징, 보통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잖아요. 두 번째는 이쪽에 이제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어느 쪽이 이상하냐면 이쪽이 이상한 거예요. 이 엄지의 지관절이 과도하게 굴곡이 되어서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게 척골신경 병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거든요.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뼈가 좀 자라게 됩니다. 뼈도 좀 자라면서 그 뼈가 튀어나오면서 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이 관절염 안에 있는 관절액이 새어나와서 물주머니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결절종이라고 하는데, 물혹이죠. 물혹이 여기에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젊은 애들 20살, 한 30살 되는 남자분들이 4번째, 5번째가 저리다고 오시는 분인데, 그 이유는 요 신경이 원래는 요 뼈 뒤쪽으로 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의 아탈구라고 하는데, 이게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신경이 빠집니다. 뼈 위로 올라타게 되거든요. 그게 올라탔다가 원래대로 갔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신경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 경우에는 신경의 아탈구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환자분이 스스로 이렇게 여기를 쳐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탁탁 쳤을 때 저린 증, 찌릿찌릿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틴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틴넬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부위에 있는 신경이 문제가 됐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이렇게 한 30초, 1분 정도 있어 봅니다. 그러면은 저리다. 4번째, 5번째가 저리다. 그러면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체 검사에서 주의해야 될 게, 간별 진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간별해야 될 게, 목 디스크 말고 이렇게 쇄골 아래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를 이게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야 하는데 흉곽 출구 증후군하고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으면은 대부분 4번째, 5번째가 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 흉곽 출구 증후군을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 목 디스크는 사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약간 편해져요. 근데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증상이 악화됩니다. 요것도 아니다. 이거랑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서 저리다. 그러면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근전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해서 어떤 종양이나 다른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는 않은지를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어떤 치료를 받나요? 근전도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는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보통은 이제 자세 교정. 되도록이면 구부리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되고 밤에는 이제 구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 드시고 그다음에 조금 덜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호전이 없다.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은 조금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터널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를 한 6주 정도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술적인 치료는 여기에 있는 신경, 눌리는 부위를 이렇게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열어줬을 때 수술장에서 이렇게 구부렸는데 신경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옮겨주는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는 보통 한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금방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손상된 신경이 이렇게 자라서 내려오는 경우가 한 최소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금방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계속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놔야만 그나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악화를 방지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물론 빨리 좋아지시는 분은 빨리 좋아질 수가 있지만은요. 대부분은 최소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많이 쓰는 거니까, 써서 생기는 거니까요. 핸드폰 하게 되면 팔꿈치를 보통은 구부려서 하잖아요. 그죠?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뭔가 저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런 증상을 느끼셨을 때는 팔을 펴고 계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더 악화가 안 되게 조금 더 그런 악화시키는 동작을 삼가하는 자세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저린 증상이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초음파나 이런 걸 해봐서 혹시나 내가 아탈구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